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의 부동산세법 이송원입니다. 여러분들 3회 모의고사 잘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법은 3회 모의고사는 좀 기존의 모의고사하고 틀을 약간 달리 해봤어요. 그래서 세법 문제를 딱 펼치는 순간, 자,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세법 문제가 2차 2교시에 5분부터 이게 세법이에요. 25분 세법 문제인데 세법 1번을 딱 보는 순간 지금 뭐야? 아니 세법의 1번 문제다가 계산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아니라고요. 자, 1번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너무 1번이 어렵다. 그럼 돌아가시면 돼요. 1번을 25번을 비껴가고 26번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법 문제가 앞에서 자꾸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면 세법을 끝에서부터 푸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40번부터 역으로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연습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실전 연습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이게 실제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전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25번에다가 계산 문제를 첫 번째로 제시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25번 문제 풀면서 선생님 욕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출제위원이 어떤 X인지 몰라도 너무했다, 심하다. 그 시간에 그냥 풀었으면 돼요. 자, 그럴 시간을 풀어야 돼요. 자, 어떻게 푼가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거주자 갑이 2021년 소득세 6천만 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2023년 5월 30일에 발송하였으나, 자, 고지서를 발송했어요. 고지서를 발송했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갑이 이를 체납해서 돈 안 내고 버텼네. 관할 세무서장은 갑의 주택을 압류해서 2024년 4월 5일에 매각을 해버렸네. 그러면 매각을 했더니 매각 대금 5천만 원이 생겼어. 자, 그러면 이 매각 대금의 분배의 순위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분배 순위를 지금부터 찾는 거예요. 자, 강제 징수. 그럼 여기서 1순위. 첫 번째. 1순위는 강제 징수비가 있어요. 이 강제 징수비가 지방세에서는 여기를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이런 걸 체납처분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체납처분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500만 원을 먼저 가져가네.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먼저 1순위로 가져가는 게 빼기가 500만 원을 빠졌네. 자, 그럼 이제 2번 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누가 있는가 보죠. 2번 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소액 임차 보증금. 소액 임차 보증금하고 또 소액 임금 채권이 있으면 요게 2번 순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자, 볼게요.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1,000만 원인데 저당권 설정일이 2022년 5월 20일 날 설정이 됐네. 5월 20일 날 설정이 됐어. 그 다음에 갑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의 근로자 임금채권 2천만 원 있는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그럼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그랬으니까 소액 임금채권으로 2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네요. 자, 2천만 원 가져가죠. 그럼 이제 고지서를 2023년 5월 30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아서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요 날이 법정기일이에요. 이게 법정기일이에요.
그런데 법정 기일보다 먼저 2022년 5월 20일 날 설정을 했으니까 설정이 먼저 돼 있으니까 법정 기일은 2023년 5월 30일 날이 법정 기일인데 2022년 5월 20일 날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3번 순위로 설정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설정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1,000만 원 먼저 가져가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가져갔어.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해보니까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이네. 3,500만 원 가져가고 이제 4번 순위로 남는 게 이제 소득세 있죠? 소득세, 세금. 요 세금이 소득세라는 이야기예요. 소득세라는 세금이 지금 밀린 돈이 6천만 원인데 지금 매각 대금이 5천이었네? 자, 그러면 계산기로 해서 눌러봐요. 5천만 원 중에서 3,500을 빼. 그럼 5천에서 3천을 빼니까 2천이네? 2천에서 500이면 1,500 남았네? 그러면 요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 중에서 남는 돈 1,500만 원 남았네요. 그러면 1,500만 원만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럼 소득세 배분할 수 있는 금액 어디서 빼기를 쭉 순서대로 빼보니까 1,500만 원이네? 그럼 이제 답에서 1,500만 원 있는가 찾아. 자, 1,500만 원. 있네, 여기 1번에. 그러면 1번이 답이네? 1번 맞았네. 근데, 모르겠다. 그냥 1번 찍자. 찍었는데 맞아버렸어. 대박이죠? 안 풀고도 찍어서 맞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차마 1번에다 답을 했겠냐. 이렇게 해서 1번 안 찍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기서 우선순위 계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순서대로 강제집행비, 소액임금채권, 소액임차보증금, 그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냐 후에 설정했냐 또는 이 사이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또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또는 지역자원시설세나 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나 또 자동차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나 이게 그 재산에 부과된 그런데 여기는 소득세라고 했으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설정이 먼저 그것도 고지서를 발송한 날보다 설정이 먼저였으니까 설정이 먼저 분배해 가고 나중에 세금이 가져가니까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전체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50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번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고민하고 이제 찍고 넘어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2번은 납세 의무의 확장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 법인이 합병한 후에 처음 본 건데요? 제가 시험 문제 풀다가 처음 본 지문이 나오면 손을 잡지 말아 간 거 기억나시죠? 처음 본 사람이 손을 내밀고 저하고 잠깐 가실래요? 그러다 손 내밀고 손을 잡는 순간 이제 가는 수가 있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지문이 한두 개씩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럼 이제 상속 볼게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또는 또 상속재산 관리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 재산을 받은 범위만큼 한도 내에서 내가 받은 것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얻은 재산 가격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지 내 사적 재산을 털어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요. 2번도 헷갈리게 내놨네요. 자, 3번. 사업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이미 확정이 돼야 돼. 자, 여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업 양수 이전에 양수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세금이 있어야 돼요. 확정된 세금이 있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양수한 재산 가격을 한도로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양수인이 제2찬합세무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사업에 관하여 그랬으니까 양도소득세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제2차 책임이 생기지만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제2차 납세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동남 4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할 납부 기간, 자 기간 동안에는 무슨 기간 나오면 여기는 정지하겠어요 그랬죠. 소멸시효가 정지돼요. 자 제가 정지해 볼게요. 가다가 이렇게 쭉 가고 룰루랄라라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야 정지 그러면 정지했어. 제가 정지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섰잖아요. 그 자리에 딱 멈춰. 그 자리에 멈췄다가 풀리면 거기서부터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여기는 분할 납부 기간이 지난 때로 새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기간, 정지니까 이제 진행의 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만 계속하면 되는 게 요게 정지예요. 그 답은 4번이네. 네, 답이 4번이라고요? 아니 1번을 계산 문제 해놓고 뒤통수 때리든지 2번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지문 내가지고 또 틀리게 만들면 어떡해요. 지문도 이렇게 길게 내가지고 본 시험에서 이렇게 나 못 들려고 그러세요. 실제 시험을 이렇게 낼 수 있다니까요. 참고 해보셔야 돼.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그랬으니까 기간에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멈추는 거죠.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이게 바로 정지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이 각하나 기각이나 치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없습니다. 그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럼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정지가 되지만 그 소송이 기각이나 각하나 치하됐을 때는 그 효력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잡았죠. 자, 1번 가보죠. 자, 1번.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법인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합쳤네. 자, 그러면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쳤어. 이렇게. 자, 합쳐서 그러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A가 존속이 되거나 또는 B가 존속이 되거나 또는 C가 새로운 법인이 생겼거나 이게 존속법인이에요. 이렇게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 예를 들어서 A가 존속이 됐으면 여기는 B가 소멸이 됐겠죠. B는 소멸이 됐겠죠. B가 존속이 되면 A가 소멸이 됐겠죠. 그 다음에 C가 새롭게 생기면 A라는 이름과 B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C라는 새로운 회사가 나왔겠죠. 그러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발. 그러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새로운 회사가요. A, B, C라는 이 회사가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요. B라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가 세금을 안 내면 여기서 세금을 낼 게 있으면 새로운 회사 A가 B를 대신해서 납부할 의무가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설명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죠. 우리 시험에는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만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모의고사를 내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도 안 한 걸 내놓고 풀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푸냐고. 자, 이거 설명했잖아요. 이거 분할키가 이거 정지 설명했잖아요. 설명한 걸 답으로 냈잖아요. 왜?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 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본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를 보러 가고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중개사 기출문제를 10월 달에 푼다고 생각.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안 풀 건가요? 내가 이 수업 시간 안 배웠으니까 나는 이건 안 풀 거예요. 내년에 다시 와서 시험 볼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이런 걸 지금부터 이렇게 안 배운 지문도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 자, 정답은 4번. 이제 문제 27번. 오, 갑자기 소득세 문제로 또 바꿔버리네. 아니, 조세 총론에서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소득세 문제로 바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라고. 내가 소득세 공부를 양도세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모의고사는 전범이잖아요. 소득세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뒤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앞에서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럼 문제를 뒤에서부터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모의고사 보면서 터득을 하시라는 거. 자, 27번.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네? 그러면 직계 좀비속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부모, 자녀, 배우자 무조건 증여 인정. 증여 인정. 자, 증여 인정이라고 먼저 하세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취득가액은 그랬어요. 증여를 인정했지만 먼저 취득가격은 10년 안에 팔았을 때는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만. 증여했던 직계 좀비속. 여기서 배우자 등이니까 나한테 넘겼던 사람이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1번 맞았네. 자, 2번.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키는 누구하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하네. 그러면 이런 부정한 행위를 이걸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이런 행위를 정부는 이걸 부인해 버리겠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인해버리고 다시 시가로 재계산을 하겠습니다. 다시 시가로 재계산하겠습니다. 네, 맞았네요. 문제 풀면서 할 말이 없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시험이 쉽지만 않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무조건 모의고사를 쉬운 문제 내주고 쉽게 내고 다 맡겨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와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로 모의고사를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3번.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증여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10년이 지나버렸네?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1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10년 안에 양도를 하면서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수증자, 자기가 증여받은 내가 내 물건을 판 걸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증자가 본인이 자기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뒷말은 10년이 안 됐을 때 이야기고 10년이 안 됐더라도 실제로 수증자에게 기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어요. 이 말은 앞에가 여기가 10년이 넘지 않았을 때 단서 조항이고 15년이 넘어버리면 단서가 필요 없어요. 뒤에 단서 필요 없이 무조건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4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죠. 그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10년 안에 양도했을 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그러면 특수관계이니까 일단 증여를 부인해버리죠.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냈으니까 냈던 그 증여세는 환급 조치를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고 증여세는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냈던 돈을 다시 돌려줬으니까 증여세는 부담한 게 아닙니다 이 말. 한 바퀴 돌려놓으니까 또 해석이 안 돼버리네. 5번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해서 특수관계요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저가 양도네.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그 저가 양도를 부인해버리고 다시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었네. 오, 맞았네. 와, 그런데 세상에 1번, 2번, 3번 이 문제를 27번까지 이렇게 25번, 26번, 27번 세 문제를 연속으로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요. 완전 지금 세법이 내가 지금 다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을 못 찾겠잖아요. 모의고사잖아요. 실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실제 시험이 진짜로 이렇게 나왔다면 시험장에서 안 풀고 나오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되잖아요. 60점은 넘길 수 있으니까. 왜? 공시가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문제도 끝까지 문제를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자, 28번. 이제 소득 구분. 이제는 조금 더 쉽겠네. 자, 조금 더 쉽게 봐야죠. 옳지 않는 거. 공익사업과 관련해. 공익사업은 양도 아니지. 기타지. 이렇게 풀다가 또 가는 수가 있어요. 지상권을 양도했잖아요. 지상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죠. 자,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 원칙.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원칙은 사업소득이지만 만약에 이 대여가 지상권을 대여할 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했을 때는 그때는 기타 소득입니다. 만약에 지상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한다고 하면 일반적이든 공익사업과 관련인데 상관없이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전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지상권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앞에 공익사업을 보고 문제 풀다가 또 낭패 보시는 거예요. 또 함정을 파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받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자,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네.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으니까 그때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에요. 아니 여기도 또 함께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함께라고 써놔도 이 주권은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하게 되시면 그때는 기타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했을 때는 기타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도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이건 또 5번은 수업 시간에 설명도 안 했잖아요. 5번은 설명도 안 해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놓으면 어떻게 안 돼요? 또 항의 들어오면. 그러면 이런 거 실제 시험에 우리 교재에 있어요. 임대소득 쪽에 들어있어요. 임대소득에 들어있어요.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발생한 사업용 자산이니까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도 이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기 함정에 거의 되면 1번의 함정에 걸리셨을 거예요. 1번이 아니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9번. 또 계산 문제를 또 내놨네. 야, 이거 세법 누구예요? 이름 누구예요? 너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강의 안 들어. 나 선생님 강의 안 듣고 나 임기훈 선생님 강의 들을 거야. 임기훈 선생님 강의 들으세요. 임기훈 강의 들어보세요. 그러면 임기훈 선생님이
이제 6월달 모의고사는 저보다 더한 문제를 아마 내놨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6월달에 가서 또 나는 그러면 또 이성훈 선생님 세법으로 또 넘어올 거야. 이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한 군데 계속 들으신 게 좋아요. 자, 이제요. 29번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자료이다. 근데 여기서 총 수익 금액은 찾아라. 그럼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2024년부터 2025년 12월 2년이네. 그런데 2024년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1년에 12달. 그럼 1200 나왔네요. 보증금이 5억 나왔죠. 보증금이 5억 나왔는데 간주 임대료 계산, 상가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여기서 자, 건설비 척수, 건물 척수. 그러면 건물 취득 가격 2억. 자, 2억. 취득 가격 2억이 나오고 2억에서 그 토지는 빼면 안 돼요. 건물 가격만 빼주는 거예요. 상가 임대할 때 건물만 임대한다고 해서 건물 취득 가격만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연간 5%네. 연 5%. 자, 5%. 먼저 계산. 5% 계산했어. 근데 임대 보증금을 운용해가지고 실제로 보증금 5억을 예치해가지고 은행에서 받은 이자가 100만 원이네. 그럼 이자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나한테 이 100만 원 이자를 주면서 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했어. 원천징수했으니까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또 받으면 이중과세니까 안 돼.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가 계산돼 있는 상태니까 100만 원은 빼고. 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을 팔 때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거는 아직 소득세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 5억에서 2억을 빼니까 3억. 3억에서 5%는 3억 15. 1,500이네. 1,500 중에서 100만 원을 빼니까 1,400이네. 그러면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는 게 1,400. 월 임대료로 계산하는 게 1,200. 두 개 합치니까 2,600. 자, 2,600이 있는가 봐보죠, 이제. 2,600이 있으면 돼. 2,600 여기 들어있네. 자, 계산해서 나오면 답으로 찍어, 그냥.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자, 그리고 4번. 4번 맞았네. 와, 잘 찍었네. 계산 문제 하나는 1번, 하나는 4번 해놨네. 근데 두 개 다 안 풀고 1번, 4번 찍었는데 다 맞아버렸네. 와, 대박이네. 오늘 로또 사셔야 돼. 진짜로 손보기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찍어서 맞추신 분들은. 그런데 시험장에서 찍어서 맞출 확률은 없어요. 모의고사 찍어서 맞췄다고 나는 시험장에 가서 찍어서 맞출 거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직접 푸는 연습하세요. 자, 직접 요거 푸는 연습 진짜 간단하잖아요. 임대 보증금에다가 건물 취득원가 빼고 곱하기 이자율 곱하고 운용수익 중에서 실제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빼고 그거는 이미 원천징수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전체 계산해서 요 부분만큼 이미 세금 정산됐으니까 100만 원 빼고 나머지 1,400만 원만 가지고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종합소득 사업 임대소득으로 해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푸시면 돼. 자, 30번.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또 이제 박스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하네. 증여가에 취득한 자산은 이거는 양도소득세네. 양도소득세니까 절대로 계약서를 쓰시면 안 되네. 나 계약서 양도소득세 계약서 못 쓰겠는데 취득세에서는 계약서 그죠? 취득세에서는 계약서가 맞는데 양도소득세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자, 두 번째. 자, 수용. 수용이란 말이 나오죠. 수용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수용자를 넣어가지고 빠른 날. 자, 찾아. 수용. 여기 나왔네. 수용 개시일 중에서, 이 중에서 빠른 날. 그럼 맞았네. 그 다음에 디귿. 환지 처분하면서 증가된 면적. 환지하면서 면적이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환지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났어요 하고 환지 처분 공고를 해. 그럼 게시판에 붙이면 붙인 날이 아니라 공고일의 다음 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뒤에 다음 날에 붙어야 돼. 그런데 공고가 있는 날 그랬으니까 너는 틀렸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자, 니은 하나.
그러면 답 2번. 2번 맞는 거. 오, 맞았네. 25번부터 30번까지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자, 다시 그럼 31번 한번 가볼까요?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양도해가지고 토지 건물의 구분을 기장한 경우. 그러면 구분 기장을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납세자 내가 구분 기장한 것과 정부에서 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나눴을 때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 내 구분이 불분명한 걸로 보겠습니다. 네, 맞았네요. 30% 이상 차이가 내 방식하고 정부에서 법에서 정한 방식하고 차이가 30% 이상 이렇게 벌어지면 내 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이 됐을 때는 이걸 양도로 본다가 아니라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찾겠죠. 자, 양도소득 관련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의 구분,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의 주택으로 구분돼.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택이라는 건 사실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4번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았다. 자, 이거 먼저 증명서류가 있든지 근데 없네. 증명서류가 없네. 그러면 금융거래 증빙 확인. 자, 두 번째 1번 또는 1 또는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1번도 없네. 확인이 되어도 필요 인정이 않는 게 아니라 1번 또는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안 되고 요건 안 되고 여기는 되네. 그러면 인정이 됐네요. 인정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인정이 되니까. 5번 실제 양도가액이나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나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죠. 실거래가. 그럼 취득가액도 1번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 1번, 감이 2번, 환이 3번. 자, 이런 식으로 매, 감, 환, 기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네? 그럼 이거 틀렸네? 그러면 올바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올바른 것은 1번 하나가 올바르네. 31번은 그래도 조금 쉽게 내줄까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네. 선생님 25번부터 31번까지 제가 맞춘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법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공시법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세법이 시험장에 가면 실제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세법에서 멘탈이 더 나가버린 거예요. 마지막 교시 딱 20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세법에서 완전 전멸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뎌내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풀어낼 줄 알아야지. 이걸 못 풀어내시면 그만큼 힘드실 거라는 거. 자, 이제 32번. 또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났네.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거. 요거는 풀 수 있겠네 보니까. 귀농. 자, 귀농 나오면 내가 농사지로 내려갔어. 그러면 농사 짓다 보니까 바빠서 서울에 와서 집을 못 팔겠어. 그러면 시간을 좀 길게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5년. 자, 5년.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5년 하나 찾았죠. 자,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로. 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고 그러면 도시 밖으로 부득이하게 내려갔다가 도시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러면 3년. 자, 3년 이내에 그럼 53 나왔네. 53.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식당에서 많이 들어봤죠. 53. 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선생님 드디어 하나 맞췄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건물 양도한 경우는 부담부증이 아니라고 했네요. 부담부증이 아니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런데 분기가 아니라 달의 말일이에요. 여기서 또 함정을 파놨네.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두 번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당연히 있겠죠. 또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이미 부과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 한 번 때렸던데 그 자리를 또 때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3번, 1년에 2번 이상 예정신고를 했어. 자, 2번 이상 예정신고를 했는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1년치를, 우리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합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1년치를 정산 안 했으니까 당연히 확정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도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죠.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돼요. 자, 거주자로서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1,800이다. 오, 1,000만 원 넘었네? 1,000만 원 넘었으니까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되면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하니까 1,800에서 1,000을 빼니까 800만 원만 2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2개월만. 그럼 이제 답은 어디가 틀렸는가 봤더니 1번에가 또 틀리게 해놨네. 순간적으로 여기만 읽다가 낭패 보는 수가 있어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여기만 읽다가 앞에를 못 보면 안 돼요. 분기가 아니라 달이에요. 한 달. 분기. 분기는 없어요. 반기는 있죠. 주식인 경우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은 신고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거래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묶어가지고 예정신고를 하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은 1개월 단위로 묶어서 신고하니까 그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34번.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그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각종 회원권이 취득세 대상입니다. 오, 맞았네. 대상물 한번 쭉 보면서 이 속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찾아내는 연습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설립시 나오면 관점주자 끝에 가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네. 이건 쉽네. 드디어 2개 맞췄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2개 맞췄어요. 맞췄잖아요. 설립시는 납세의무가 없어요. 이따 기수는 틀렸잖아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며 그 사실상 취득한 그 사람이 취득한 걸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한 가액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등록한 사람하고 그러면 운수업체하고 그 물건을 그 차량에 대금을 지급한 사람 서로 달랐어. 그럼 실제 주인이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이잖아요. 실제 주인은 돈을 지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은 취득 대금을 지급한 이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운수업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차를 가지고 회사로 들어간 사람, 돈 주고 내가 차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지입 차주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었네요. 그럼 34번은 2번이 되겠죠. 자, 35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 점유. 자, 점유. 이거는 취득세네. 취득세에서는 20년 동안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했어. 그럼 점유했으면 점유 취득이 되겠죠. 그럼 민법은 등기함으로써 취득이 되는데 세법은 20년 전의 가격으로 세금을 낼 건지 20년 후의 가격으로 낼 건지를 판단했을 때 취득세는 20년 뒤 등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등기했을 때를 취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법인이 주택을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4배로 중과세 하겠습니다. 자, 3번.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그 토지나 건물이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됐네.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당연히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죠.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다시 추징하겠습니다. 그래요. 4번. 재산 분할이네. 그럼 재산을 분할했을 때는 옛날부터 이 물건은 내 것이에요. 내 물건인데 이번에 재산 분할에 따른 등기만 하시면 돼요. 등기만, 이전 등기를 취득세로 해야 되니까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5번. 주택을 신축하고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밑에 있는 땅을 사게 되시면 주택을 먼저 신축한 다음에 밑에 땅을 사게 되시면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제 36번으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네. 이제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네,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다.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세율이 1에서 3%입니다. 0.5에서 0.7은 별도 합산 토지네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 0.5에서 0.7이고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입니다. 자, 제가 모의고사 해설하고 있는데 이 모의고사 해설을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저한테 지금 욕을 엄청 한 것 같아요.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찾아내고 그걸 보충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라네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모의고사를 너무 어렵게 냈다고 너무 심해요 해도 너무해요 이렇게 하소연만 하시면 안 돼. 자, 세율을 암기 꼭 하시라고 했잖아요. 암기 하라고 했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풀잖아요. 암기를 하시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율을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과세인은 이제 65세이고 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을 10년을 보유했네? 그러면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제 찾아요. 60에서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보유기간 10년,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자, 둘이 30, 40을 합치니까 70, 맞았네. 40하고 30도 하면 70이라는 금방 알겠죠? 그 다음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 2개네. 개인이고 2주택을 보유했네. 그러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 표준이니까 전체 합계 금액에서 공시가격을 합계한 금액에서 빼기. 자, 2주택이니까 9억을 빼. 자, 9억을 빼고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기 해야 돼. 그런데 9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9억을 뺀 것까지는 맞는데 뒤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기가 빠졌네요. 그러면 너는 틀렸어요. 이렇게. 자, 틀렸죠. 그러면 1번도 틀렸죠.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과세 기준을 종합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는 80억 초과가 아니라 5억 초과네요. 별도 합산 토지가 80억 초과. 자,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5번.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12월 15일까지입니다. 1일부터 15일이에요. 그럼 틀렸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2번에가 정답이 숨어져 있었네요. 2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많은 분이 아마 3번을 찍었을 거예요. 이 문제도 사실은 너무 까다로웠을 거예요.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37번으로 가보죠. 37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주택 두 채네요. 이렇게 사례 문제 꼭 낼 거예요.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예요. 3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갑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두 채니까 0.1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겠습니다. 만약에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한 채네요. 상가 건물 한 채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70%예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여 비례세율로 상가니까 비례세율 0.25%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오, 맞았네. 이것도 문제 풀 때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셨겠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자, 이제 개인인가 법인인가 보세요. 거주자인 개인 그랬어요. 개인이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네. 개인이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가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해서 개인이 주택을 두 개니까 두 개 이하는 0.5에서 2.7%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비례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이었을 때는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개인이었을 때는 초과 누진세율로만 과세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요. 또 상가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맞았네요. 상가는 종부세 나오지 않아요. 재산세는 나오지만 종부세는 안 나와요. 근데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그러면 주택분이니까 두 개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된 게 있으면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빼준다고 그랬죠. 자, 빼줄 때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으면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으면 그 적용된 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적용된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맞았네? 자, 봐줘 이제. 어디가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지 않는 거 답은 3번에 가 있었네요. 자, 3번. 제가요, 선생님 지금 37번까지 풀었는데 25번부터 37번까지 풀었는데 선생님 저 두 개 맞았다니까요. 두 개. 지금 두 개 맞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니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셔야 돼요. 세법은 종합문제 형태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38번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자, 1번 국가가 등록을 했다. 외국 정부가 등록을 했어. 국가 이름으로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아. 맞았죠. 다 외국 정부 우리 정부가 외국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네. 그럼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려야죠. 똑같죠? 맞았네. 채권자, 대의자. 채권자는 나를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네. 있죠? 그런데 신고 납부했으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람에게 즉시 통보를 해주셔야죠. 맞았네. 여기까지 맞았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가 납세지인지 모른다. 그러면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등기소로 바로 가라겠죠. 등기소로 등록관청 소재지로 바로 가시면 돼요. 맞았네. 자, 4번. 주택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물 가액 비율로 여기서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각 토지와 건물의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았어요. 자,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5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물을 다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신고한 걸로 본다겠죠. 신고한 걸로 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 다 안 돼요. 무신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야, 이거는 맞췄네요. 자, 이제 드디어 세법 3문제 맞췄어요. 자, 이제 39번. 또 박스 문제가 났네요. 옳은 걸 찾아라 했어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며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실제 주인을 모르니까 정부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은 관할구역에 있을 필요는 아이고 이건 뭔 소리 하세요. 관할구역 내 것만 된다겠죠. 관할 내의 부동산만 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시험 보니까 안 보이네요.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문을 봐가지고 숙달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숙달을 시켜가지고 안 틀리도록 하셔야 돼요. 국가가 유료로 사용한다. 국가가 나한테 돈 주고 쓰네? 국가가 나한테 돈을 주고 쓰면 나도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죠. 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정부한테 돈 받았으니까 나도 세금 내야죠. 틀렸죠? 자, 이제 니을 봐.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그러면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한테 땅 주인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로 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사업 시행자가 자기 땅으로 했으니까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죠. 옳은 것만 묶인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을, 기억, 니을. 3번에 있네. 자, 3번. 맞았네. 3번. 이거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맞췄을 확률이 커요. 자, 그럼 이제 세법 4개 맞았네요. 이제 40번으로 가보죠.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토지분 재산 20만 원 이하다.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도 안 돼. 20만 원 안 되니까 7월 달에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9월 달에 하겠는데 선생님 그거 틀리면 안 된다겠는데. 봐요. 틀리면 안 된다는 게 틀리셨잖아요. 모의고사에서도 이러면 안 되죠.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안 틀리셔야 되니까.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죠.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9월 달입니다. 고지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 2,000원 미만이었을 때는 재산세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네, 맞았네요. 네, 재산세라는 것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또는 세무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통보해서 걷어가는 특별 통보징수요.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근데 맞았네. 보통징수 맞아요. 그다음에 4번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주택이에요. 주택을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서로 달랐을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 합산.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주택별이라고요. 주택별로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럼 주택별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250을 초과했을 때는 이번에 3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그랬죠. 3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맞았네. 그러면 40번은 틀린 것 1번 틀렸네요. 선생님 저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 틀려서요. 제가요 이번 모의고사 다 해서 총 4개 맞았어요. 지금 이런 분이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이번 달 모의고사는 진짜로 5개 이상 맞추시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셨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대체 능력이 생기겠냐 이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연습해야 되니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5월 달에 모의고사가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이 선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선 안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문제를 11개에서 12개를 맞으셨다. 그럼 세법이 어느 도달 단계에 올라섰던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가지고 조금만 더 마무리하시면 세법 고득점 완전 다 맞출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야,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배치했을 때 내가 문제 풀기가 어렵구나. 이걸 좀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는 제가 1번부터 계산 문제를 넣고 1번에 25번부터 32번까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앞에다 배치했어요. 앞에다 배치해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문제를 푸신 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전체 지문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는 지문들을 한 몇 개씩 잡아 넣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 해석하시면서 엄청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건 알아요. 알지만 그걸 견뎌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견뎌내시고 세법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받으시고 포기하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오면 나는 세법 포기하려한다. 그럼 어차피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려 하지 마시고 저 정도 나오면 내가 저 정도 문제는 풀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손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 정도 문제는 저희 10월 달까지는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 돼요. 잘 안 되시면 우리 기출 지문 특강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기출 지문 특강 요거나 원포인트 특강이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지문들이 눈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아직 적게 나오신 분들은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원포인트 강의나 기출 지문 특강 둘 중에 하나, 둘 다 하지 마시고 둘 중에 나는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싶다. 그럼 기출 지문 특강을 하시고 나는 정해진 지문을 가지고 요걸 집중 공략을 해서 내가 한 10개에서 12개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원포인트로 하셔도 되고 원포인트는 기출 지문의 반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지문을 작게 해가지고 내가 작게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원포인트로 가시고 나는 조금 더 이론 보충을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싶다. 그러면 기출 지문 특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면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이든 아마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세요. 정규 과정도 있지만 저희 메가랜드는 특강 같은 걸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이 특강을 활용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 성적은 엄청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는 사실 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했다는 걸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하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 난이도를 제가 앞에다 일부러 난이도를 높은 걸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시는가 이걸 한번 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진짜로 앞에 난이도 높은 게 나와요. 높은 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뒤에서부터 푸는 요령을 빨리 익히시라는 이야기. 앞에가 너무 어려우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풀어오시면 그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어요. 난이도 조절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연습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이번 달 모의고사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